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제7장 생명복제와 유전자 조작의 윤리적 쟁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차는 복제양 돌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명복제의 어떤 사례를 제시하고 관련해서 생명복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 여러가지 논변들을 통해서 윤리적인 어떤 성찰을 꾀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2018년도 19년도에 허젠쿠이 교수가 유전자 치료 및 편집 악의를 이제 만들었는데, 관련해서 유전자 치료와 편집 악의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논변들과 성찰들을 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파워포인트 보시면은 복제양 돌리가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윌머트 박사가 사실은 1996년도에 복제양 돌리를 만들었고 1997년도에 네이처지에 발표했는데, 이 복제양 돌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여러 파워포인트 보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형상 보기에는 그냥 양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체세포 복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제양 돌리는 기존의 생명의 법칙을 거스르는데 이미 성장한 체세포로 복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한 암양, 순장이 암양의 유방에서 다 자란 체세포를 떼내가지고 유방 체세포를 떼내가지고 세포 배양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다른 암양의 유전자 핵만을 제거한 그러니까 핵을 제거했으니까 유전 정보가 없겠죠. 수정되지 않은 난모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결국 그 두 세포가 잘 융합하도록 전기 충격을 되었고,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배아를 대리모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양의 자궁에 착상한 것입니다. 결국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첫째 양의 체세포와 동일한 복제양이 탄생되는데, 이 양이 바로 복제양 돌리였던 것입니다. 결국 정자가 필요가 없었고 다자는 체세포로 복제된 복제양 돌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이제 복제양 돌리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고양이라든지 돼지 복제가 있었고, 2005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가면은 바로 한우석 교수가 이제 복제개와 또 복제 늑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복제는 2018년도 가면 원숭이 복제도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제 이 동물 복제가 말이죠, 사실은 인간 복제도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우석 교수는 이제 이 핵이 제거된 난자의 그 피부 세포의 이제 핵을, 체세포 핵을 이제 이식해가지고 배아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배아 줄기 세포 그를 이제 배양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난자 핵 제거에 피부 조직 등의 체세포 결합해가지고 배아를 배양해서 이제 다양한 배아를 복제하게 됩니다. 이게 줄기세포 연구로 이제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줄기세포 연구를 좀 과장해가지고 뭐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다. 안전뱅이도 이제 줄기세포를 가지고 일어나 치유할 수도 해가지고 과장했는데, 사실은 이게 한 몇억 돈이 들고, 그래서 이제 혹시 성공했다더라도 이게 1세기에 굉장히 부자들만을 위한 어떤 치료 방법이 되었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난자 핵을 제거해가지고 피부 조직 등을 체세포 결합해가지고 배아를 이게 복제한 게 줄기세포 쪽으로 갈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자궁을 착상하면은 바로 인간 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복제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결국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 이 복제한 돌리의 생명 복제는 동물 복제도 되고
인간 복제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궁을 착상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줄기세포 연구가 되는 것이지만 이, 어, 이 줄기세포 연구의 동일한 기술로서 바로 인간 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기술적으로 이렇게 인간 복제가 가능한데 이게 단순히 과학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윤리적인 천착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야스퍼스 얘기했는데 칼 야스퍼스란 이 철학자는 실존주의 철학자를 하시겠지만 이제 과학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의료 쪽에도 굉장히 이제 이 사람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야스퍼스가 과학은 중립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과학은 중립적인 게 아니고 뭐 닥달하고 또 인간 존재를 변화시키는데 단순히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과학은 단순히 그냥 가치 중립적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굉장히 이제 어떤 복잡한 차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라베츠라는 어떤 탈정상과학 이론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라베츠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 인간 복제의 문제는 과학적 측면에서도 단순하게 어떤 일반 정상과학이 객관적인 과학이 좀 다룰 수 없는 아주 불확실한 그런 과학, 그러니까 토마스 쿤이 정상과학의 패러다임 넘어가는 불확실한 굉장히 그런 과학이다. 지금 코로나19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뭐 치료제나 백신을 제대로 개발할 수 없는 어떤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것처럼 이 인간 복제도 굉장히 불확실한 탈정상과학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버마스 같은 철학자는 이런 그 복제 인간 연구는 그냥 과학 실험실의 과학자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불확실한 자기도 이 복제인간을 만들면서 도대체 내가 뭘 만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그리고 굉장히 위험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그리고 과학적 합리성으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복제 인간을 이제 과연 해야 할지 연구를 해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론장에서 의사소통 합리성에서 숙고해야 할 윤리적으로 또한 어떤 그 성찰이 필요한 그런 또 영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그 실험실 안에서 우리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가설을 가지고 검증하면서 이렇게 가치 중립적으로 이제 또 과학을 연구할 수 있겠지만 실험실 안에 맥락을 벗어나면은 이 과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도구적인 이성, 도구적 합리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또 얘기를 이제 막스 베버나 아도르나 홀카임 같은 철학자들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실험실 아래서는 그 가설 실험 개발 절차가 굉장히 명료 가치 중립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실험실 밖의 맥락에서 이 인간 복제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영화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자본의 그 타일사라는 그 자본에 복무하는 자본을 위해서 복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하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런 복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뭐냐 하면은 그 복제 인간을 만들던 거죠. 또는 아일랜드 같은 영화 보면은 이제 인간에게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서 장기를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복제 인간을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과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라 어떤 가치 목적 돈이라든지 이익을 위한 어떤 가치에 복무하는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가치 지향이 올바른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그 이런 고민이 필요한데 이 고민을 좀 더 얘기하더라고. 일단 이런 이제 윤리적 숙고의 과정 속에서 이런 동물 복제, 특히 인간 복제를 옹호한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해서 이런 걸 옹호하냐 하면은 농학의 경우에 우량 동물을 대량 번식할 수 있을 것이다. 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아주 품종 좋은 암컷수를 대량 복제해서 번식할 수 있을 것이고, 멸종 위기종을 역시 대량 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리고 실제 멸종했겠지만 옛날에 그 맘모스 같은 그런 것들도 그 북극에서 그 체세포를 찾는다면은 복제할 수 있다. 어떤 그 난자 핵에 제거한 다음에 넣어가지고 그 배합 복제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동물 복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배합 복제 기술은 그 또 불임 문제, 뭐 불임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임신 중절이라든지 시험하기 있지만 어, 여자도 없이 남자 혼자 자신 체세포를 통해서 여자도 남자 없이 자신 체세포를 통해서 어떤 남자의 그 핵을 제거한다 집어넣어 가지고 복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이 여러 가지 뭐 공리주의 차원에서 유용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일단 이런 이제 동물 복제나 인간 복제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뭔가 좀 굉장히 유명했던 그 윌머트 박사 복제왕 돌리를 어, 만들었던 그 사람은 어떤 그 반대를 하냐면은 이것이 좀 문제 있다. 이 윌머트 박사는 어떤 반대를 하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그가 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인간 존엄성은 일회성인데 유일회성인데 너무 많은 인간 복제했을 때 동일한 개체를 만들기 때문에 인간 실존의 그 대체 불가능성 유일회성을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좋지 않겠다고 이 동물 복제를 처음 만들었던 그 윌머트 박사가 이제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또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제 복제 기술을 통해서 우량의 이제 그 품종을 복제 기술 만들었을 때 공정한 경쟁에서 인간 복제 경우에 이제 기존의 호모 사피엔스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 그 생복제를 또 찬성한 사람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 임신 중절에서도 여성 성적 자율권과 함께 신체의 어떤 그 재생산의 자율권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또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등에 있어서 이 자율적으로 출산의 자율권이 있다. 그 때문에 생명 복제도 자율적으로 하게 해달라 이런데 주장이 또 한다는 거죠. 생명 복제를 인간 복제를 이제 찬성한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저스트 미디 말하는 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나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내가 인간 복제를 하는데 왜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온정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규제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여러 생식 보조 기술을 통해서 번식 추가하듯이 그러니까 인공수정이라든지 지금 아기 등 같이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것처럼 인간 복제도 시도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번식과 출산의 자유를 이제 억압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또 인간 복제나 생명 복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 생식 보조 기술과는 다른 차이 있지 않겠느냐. 인공수정이나 이 시험관하기는 그냥 아이를 잘 낳게 하는 보조 수단이지만 이 생명 복제 기술은 다른 범죄의 것이 아니겠느냐. 이 일종의 그냥 뭐 제조 기술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논쟁이 있는데 특별히 저쪽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이제 윤리학적 성찰보다도 과학적 성찰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라베츠 아까 펑커비츠 같은 그 탈정상과학자들은 이 생명복제가 굉장히 탈정상과학적인 것이다. 굉장히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마치 원자
후쿠시마 그 지금 그 오염된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그 위험을 우리가 정말 그 예측하기 힘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실험실 안에서 안전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수없이 많은 실패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수없이 많은 돌연변이를 이제 만들면서 예컨대 이제 우리가 복제양 둘리 같은 경우에는 약 276마리의 양이 희생됐고 막 그 빨리 죽거나 막 그렇게 되는 거지 답다. 그런데 물론 둘리도 사실은 뭐냐면은 굉장히 빨리 늙었고 빨리 죽었죠. 근데 이제 스니퍼 같은 한국식 교수의 그 개, 그것도 한 거의 2000여 마리, 한 1900여 마리가 이미 이제 복제를 했지만 이상하게 죽어갖고 한 마리만 겨우 남았다는 거죠. 그럼 인간도 실험실에서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막 1000명, 2000명이 죽어가고 그 이제 하나의 그 복제기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그 죽어가는 그런 어떤 그런 위험을 우리가 과연 수용할 것인가? 그 과정 자체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게 또다시 복제된 인간을 실험실 밖에 노출시켰을 때 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박테리아 이렇게 또 이게 취약한 또 다음 세대와 다시 결합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건 굉장히 이제 이 그 생명 복제 기술은 특히 인간 복제 같은 경우는 핵발전소나 코로나19 같은 탈정상가적 위험 사회의 어떤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인간 복제를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제 비판이 있죠. 그래서 근데 그런 굉장히 이제 위험 요소가 있지만 이제 인간 복제를 갖다가 이제 또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인간 복제가 결국 복제된 인간의 자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간을 복제했을 때 이미 복제된 어떤 인간, 뭐 영화 아일랜드나 블레이드 러너의 그 이제 복제 인간들은 칸트의 관점 보면은 너무나 그들을 우리가 수단적인 차원에서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자율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장기를 위해서 또는 어떤 특정한 노동으로 착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복제하는데 그것은 인간을 단지 이제 복제된 인간인데 그걸 단지 이제 그 수단이 아니라 목적 존재로 대접하라는 칸트의 정언면을 위반한 것이고 그런 어떤 수단시하는 것은 보편적 준칙으로 우리가 이제 수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영화 아일랜드에서도 추첨이 되면 파라다이스로 보내준다 해놓고 장기 이식을 위한 공장에 가게 하는데 이렇게 원본 인간에게 장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그런 그 복제 인간 그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도덕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약간 이제 칸트의 시각이 아니고 또 다른 시각에서 한스 요나스라는 어떤 책임문칙, 책임윤리를 얘기한 사람은 또 약간 다른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란성 쌍둥이는 열린 미래권 또 어떤 미래에 대해서 무지의 어떤 그런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데 복제 인간은 이제 너무 자신을 원조 인간으로부터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가 비슷한데요. 복제 인간이. 근데 일란성 쌍둥이 같이 태어났는데 이제 복제 인간은 이제 기존 인간에 의해서 10년 뒤 또 20년, 30년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데 너무 이제 원조 인간을 통해서 자신을 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과 자발성을 이제 마비시켜가면서 미래에 대해서도 저 사람 이렇게 죽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뭐 병도 뭐 이렇게 살걸 문제 봐버리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열린 미래권 또는 무지권 이런 것들을 많이 훼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보통 복제인간을 이제 그 레이티드 틴스 해가지고 일란성 쌍둥이는 다르게 이제 디너전 쌍둥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 디너전 쌍둥이로서 복제인간은 너무 열린 미래권과 무지권을 훼손당하기 때문에 한스 요나스는 어, 어, 자기의 유일무이한 생애를 구축할 권리가 모든 인간에게 있어야 하는데, 복제 인간에는 이런 이제 권리를 우리가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 블레이드 러너에서 이 인간 복제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심리적 피해를 주면서 참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 생명 복제는, 특별히 동물 복제, 인간 복제는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이걸 이제 인간 복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윤리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허젠쿠이 교수가 2018년도, 특별히 또 2019년도 관련해 가지고 유전자 치료가 있고 편집 아기를 만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유전자 치료와 편집의 문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치료는 어떤 세포를 표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체세포 유전자 치료가 있고 생세포 유전자 치료가 있는데, 현재 거의 대부분의 유전자 치료는 체세포 유전자 치료가 있고, 이것도 사실은 그 국가 에서 이제 약간 또 심사를 받는데, 점점점 이제 이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우리가 뭐 기존의 약물 치료 것들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확대해 주는 방향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2015년도부터는 더 규제가 많이 풀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조작의 직접 영향이 있는 환자에 국한되고 후대에 영향 미치는 생식세포 있잖아요. 생식세포는 그러니까 난자, 전자, 정자, 배아 등 생식세포 계열의 유전자 치료는 지금 우리나라가 허용하지 않고, 중국도 허용하지 않고 미국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치료는, 그러니까 생세포 계열의 유전자 치료는 거의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유전자 조작이 후대까지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게 영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술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인간의 적용이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허진쿠이 교수가 이제 그 배아 단계에서 유전자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를 해가지고 자궁 착상을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유전자 치료가 된 아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 유전 편집이 된 아이가 탄생이 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과학자 김진수 교수와 다릅니다. 김진수 교수는 그 배아 단계에서 어떤 그 심장에 문제 있는 한 2017년도인가 그때 문제인 아이의 그 유전자를 이제 치료하는 그 배아 단계에서 연구만 했고요. 실제 자궁에 착상시켜 가지고 이 그 뭐냐 하면은 그 아이를 이제 이렇게 뭐냐 하면은 이제 출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허젠큐 교수는 이제 배아 단계에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유전자 치료하고 그걸 이제 자궁 착상시켜 가지고 실제 아이를 이제 탄생시켰죠. 세계 최초로 2018년도요. 그래가지고 2019년도 뭐 WHO부터 해가지고 떠들썩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은 지금 금지되어 있는데, 허젠쿠이 교수가 이걸 국제 규약을 어겨버리고 그냥 유전자 치료한 아이를 자궁 착상시켜서 낫게 해버린 거죠. 근데 이런 허젠쿠이 교수의 이것을 국제 규약과는 달리 지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치료도 하고 편집하기도 좀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뭐냐 하면은 이것은 외부의 관계 없이 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은 부모에게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그러니까 뭐 이상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이즈 이런 걸릴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 하면은 그걸 제거하고 좀 더 이뻐지고 또 건강해지고 또 똑똑해질 수 있는 그런 또 유전자를 있으면 또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유전자 치료 또는 유전자 조작을 편집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이제 입장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미래 해악의 원칙에 따라서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이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유전자 치료를 하고 유전자 편집 아기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고민할 필요겠는데 먼저 제가 이것을 이제 흔히 유전자 변형 생물체인 GMO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GMO가 말이죠. 지금 이 하면은 결국 사람의 유전자 조작을 통한 편집 악의를 만드는 거 비슷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 GMO가 사실은 굉장히 어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만 일으키면서 사실은 이 탈정상과학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 쪽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고 막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또 수출하고 하지만 유럽에서는 프랑켄푸드라 해가지고 굉장히 우려합니다.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 이 GMO의 굉장히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식물을 가지고 이제 유전처럼 한 거지만 굉장히 확실하게 검증이 되지 않는데 사실은 저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인간이 과연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편집 악의를 만들 때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유전자 치료는 체세포 내에 유전자를 변형한 체세포 치료가 있고 생세포 즉 정자 남자 배아에 있는 유전자를 변형하는 생세포 치료가 있는데 허젠쿠이 교수가 유전자 치료를 통해서 유전자 결함을 가지고 있는 아이 유전자를 조작해서 치료를 하고자 했으나 이거는 또 어떤 문제이냐면은 역으로 인간의 항상의 양상을 가지고도 가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허젠쿠이 교수는 이제 에이즈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상한 여러 가지 유전자 조작을 했는데 그게 하나의 단일 유전자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개 연결돼서 네트워크를 형성했는데 그거 갖다 제거했을 때 그게 그 유전자들이 단순히 에이즈를 관련된 유전자가 아니고 또 어떤 것들은 또 인간의 뭐 재능 관련될 수도 있고 성품 관련될 수도 있고 인간의 어떤 다른 특성들 있잖아. 인간은 또 몸을 보호하는 특성 이렇게 여러 가지 다기능을 가지고 연결됐기 때문에 또 어떤 거는 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에이즈를 없애려는데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든지 이런 양상이 있어 가지고 우수한 형질의 아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 뭐가 되냐면은 이제 영화 카타카와 관련된다는 거죠. 결국 유전자 치료는 결국 우생과 연결돼가지고 결국 영화 카타카처럼 유전자 편집 악의 인간 향상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동일한 거니까. 생세포 치료가 이제 유전자 조작 치료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바로 내 자식 때 내가 원하는 우수한 형질을 가진 향상된 아이를 또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체세포에 의한 유전자 치료는 허가나 생세포를 통한 유전자 치료를 허락하지 않지만 그래서 배아 난자 생세포에 의한 유전자 치료를 법에 금지했지만 이걸 이제 허젠쿠이 교수가 유전자 치료하면서 실제로 이제 문을 열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카타카처럼 우수한 인간을 만드는 그런 어떤 유전자 편집 아이 맞춤 아기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 이제 젖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김진수 교수는 배아 유전자 치료를 시도했지만 착상시키지 않았는데 허젠큐의 교수는 이제 착상시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은 인간 향상을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트랜스 휴머니스트라고 하는데 이 트랜스 휴머니스트는
그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아예 근본적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자녀 형질을 선택하는 부모의 결정은 개인차의 영역이고 어느 누구의 간섭받지 않는데 단지 치료 넘어가지고 인간을 이제 향상시키는 데서 옹호하는 것이 트랜스 휴머니스트인데, 이런 문제에 이제 직면된 것이죠. 이런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어떤 자녀를 가질 것인지 혹은 가지 않을 것에 대해서 부모가 유전초를 통해서 또 자기 선택하실 때 아이를 향상시켜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좀 들어가면 사브레스크라고 굉장히 그 좀 강한 이 트랜스휴머니스트인데, 이 사람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우리가 결국 윤자 조작을 통해서 아이를 향상시키는 것이 부모가 가져야 의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걸 이른바 출산 선행의 원칙이라는데, 출산 선행은 부모가 아이를 가질 때 자신들이 접근할 수 있는 최대의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아이가 최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유전자 치료뿐만 아니라 아이의 기억력, 인내력, 공감력, 능력, 기술, 유머 감각 등 그것들을 향상시키는 유전자 그 맞춤 아기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부모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이제 논쟁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이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그 낙태권에서 여성의 재생산의 자율권이 강조되듯이 많은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유전처를 통한 편집하기 조치는 국가 등의 다른 누구의 간섭 없이 오직 부모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생산권의 주체에서 여성이 중심되는 출산에 대한 목소리가 강조되듯이, 이들은 이제 마이클 샌델의 표현을 빌자면은 너무 과도하게 이 뭐냐면은 이 재생산 자유, 출산 자유를 강조하면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이제 그 해악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자율적인 선택을 이제 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입장인데,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 아까 탈승상과학이나 또 이 그 위험사회청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유전자 치료나 저 편집하기였을 때 굉장한 문제들 발생할 수 있고, 또 사실은 이제 만약 유전자 편집 아기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아기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막강한 능력을 가기 때문에 양극화를 이루면서 정의를 사회적으로 훼손하면서 남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제 그 이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이제 유전자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물론 여기 대해서 또 하버마스 같은 사람도 반대합니다. 하버마스는 부모가 자기가 자율권을 통해서 자유롭게 아이들을 이제 유전자 조작하고 했을 때, 유전자 치료하거나 유전자 편집 아기를 만들고 했을 때, 이 수혜자인 아이는 사실은 자율성을 이제 잃어버린다는 거죠. 도덕 주체로서 그 아이가 뭐냐 하면은 이제 부모가 자기 대신해서 이렇게 막 유전자 조작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의 단독 저자가 될 아이의 자기 결정권, 이런 자율성을 훼손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하버마스는 태어날 자녀의 유전자를 부모의 의도에 따라서 조작하는 것은 자녀를 자유롭고 평등 도덕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생育복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유전자 편집하기 또 유전자 치료를 통한 어떤 인간 조작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지금 금지하고 있지만, 상당히 생각보다 그 트랜스 휴머니스트 등이 유전자 치료와 또 유전자 편집을 우리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편이고, 이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한 편이고, 또 물론 이제 하버마스 같은 사람들은 이것이 그 다음 세대의 자율권을 훼손한다, 스스로 단독 저자가 돼서 삶의 자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한다 이렇게 해서 비판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해서 그 생명복제와 유전자 조작의 윤리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생명복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우리가 좀 너무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GMO도 약간 얘기했는데 GMO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그 위험성, 그 탈정상 과학적 차원에서도 사실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현대 과학이 불확실성 가운데서 그 위험성 잘 모르지만 좀 고민해야 되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전자 치료, 인간의 그 유전 치료와 유전 편집하기도 굉장히 탈정상 과학적 상황에서 봤을 때는 위험성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봤을 때 이제 그 유전자 치료와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 굉장히 그 편집하기도 굉장히 선호하는 트랜스휴머니스트 등은 어떤 그 출산의 어떤 그런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그 유전자 치료와 유전자 편집 아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허락해달라 이런 쪽이고 국가가 관여하지 말라 이런 쪽이고 그에 반대하는 하버마스 사람들은 어, 다음 세대도 자기의 삶의 단독적인 저자로서 주체로서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